반갑습니다. 저는 2부에서는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이 커가지고 국민들을 맨날 질타하는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요, 위대하냐? 아니에요. 국민이 국민다워야 국민이 위대한 겁니다. 그것이 우중이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나라 좋아지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오죽했으면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 주장하고 1인 1표로 가서는 위험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부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벤담이나 이 미일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옳은 것이냐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낭비적인 제도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독재를 하는 것이 효율성에 있어서는 낫겠지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권리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서 대신해서 하는데, 그렇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가 점점 왜곡되어서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서 대의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끌어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이 맞추어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저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라든지 지금 노회찬이 죽어서 정치자금법을 개혁해야 된다. 노회찬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해요. 지금 정치자금에 관한 법이요, 지나치게 약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처럼 정당의 활동비를 다 대주고 선거 있는 해는 더 주고 그 다음에 후원의 비용을 제가 말씀할 때 이게 좀 이렇게 좀 리액션을 넣으시려면 요 앞에 딱 오시면 됩니다. 옛날에 반장이 한 명 있었어요. 걔 공시생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에 대해서 10%만 넘으면 절반 주고 15%만 넘으면 다 돌려주고, 법정 선거 비용을요. 그래서 보통 선거구 한 개당 3억 안팎씩을,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으로 출마하려는 이유가 나갔다 하면 무조건 10%는 15%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 비용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보면 동네 아주머니들 막 춤추죠. 어깨 띠매고. 그분들 고용한 돈을 국가에서 다 주는 겁니다. 지가 우선 쓰고요. 그 대충 다 외상으로 나중에 선거비 보전받으면 준다고 뒤로 또 좀 미루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 포스터 찍은 돈부터 심지어 지 TV 토론했을 때 TV 토론하면 출연료도 옛날엔 좀 냈어요. 그런 돈. 그 다음에 현수막 그런 돈. 사무실에 이 직원 돈. 이런 돈까지, 심지어 다가 비용까지도 국고로 다 법정 비용을 지키면 그 안에서 3억이든 지역구별로 정해진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 선거 있는 해는 3억까지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 통장만 개설해 놓고는 카드 가지고 지멋대로 씁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가라앉는 날 28만 원 저녁 식사 드신 분 있잖아요. 그 뭐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네, 그런 건 옆에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거 뭐냐? 왜 그게 영수증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나중에 그렇게 정해진 통장, 후원의 통장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나중에 영수증이 공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밥을 먹거나 이런 돈 중에 상당 카드가 그 후원의 돈으로 갑니다. 국회의원은 세비 받으면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받으면 그까지 집에 갖다 놓고, 기름값 받아도 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게 이것저것 더하면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300만 원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는 또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나 간사를 맡거나 위원장 하거나 특위위원장 하거나 뭐 당의 간부를 맡으면 특수활동비가 또 월 몇백씩 나와요.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후원의 이 부분은 내 밥값이거나 내 쓰는 돈이에요. 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출판 기념회 하면 어떻게 해요? 책이 한 개 15,000원이거나 20,000원일 건데 그거 주는 사람은 나중에 찍히죠. 기본 최하가 5만 원이고 기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출판 기념회에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 들어왔는지 지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좀 끝발 있는 사람은 출판 기념회 한번 하고 나면 돈이 제가 볼 때 매덕 이렇게 담을 거예요. 자, 이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신인들이 무슨 돈을 못 만들었어요? 국회의원 출마할 정도 되면 120일 전이면 4월 달에 선거하면 12월 달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후원회를 한 1, 2월 달에 하면 영 아닌 사람은 선거 나가지 말아야죠. 솔직히 경력을 밟아서 출마할 사람 되면 후원회에 어느 정도 돈은 다 모입니다. 자, 노회찬이 후원금 경남에서 1등이었어요. 김경수가 노회찬 미치였습니다. 2억 9천이로. 근데 노회찬이 정치자금법이 틀려서 자살했어요? 노회찬이 가난해요? 대한민국에 등록이 11억 5천이면 실제 재산은 얼마쯤 될까요? 공시지가로 다 기준하고 하니까 실제는 15, 16억쯤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은 한 20억 될 거고요. 자, 국회의원 겨우 그것도 꽉 채우지 못한 4년하고 처음에는 1년 8개월 만에 옷 벗었고 이번에는 2016년에 됐다가 지금 2년하고 이렇게 자살을 했죠. 그러면 총 7년 했습니다. 실질 국회의원은. 3선이고 7년 했는데 재산이 저 정도 되면 저는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된 유명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정치 진입할 때 얼마인가 보니까 2억 8천이더라고요. 국회의원 뭐 떨어졌다 됐다 한 4번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한 16년 뒤에 한 번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보니까 얼마인 줄 알아요? 한 20년 뒤에 30억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이 문제가 있고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상대로 노회찬이 자살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있고 네? 정의당이 무슨 큰 당입니까? 의원 6명 있는 당입니다. 정의당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의당은요, 또 자기 고정 팬들을 데리고 후원금을 모으는 데는 의원이 아니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당입니다. 노조나 집단으로. 김경수는 드루킹이 2,700만 원 쪼개기 후원금 해줬잖아요. 김경수가 2억 9천 모금했는데 그건 2016년이네. 어쨌든 작년의 기준으로 하면 드루킹이 2,700만 원 해줬으면 한 10% 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알아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지거나 될 만한 사람이면 돈 모으는 재주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더 쉽게 모으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쓴 거를 투명하게 하자고요. 자, 마음대로 모으게는 하겠지만은 모아놓고 쓰는 걸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후원금을 가지고요. 전부 공개해서 어디에 썼는지를 다 벽에 붙이라 하면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당을 지지하거나 이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정의에서 굉장히 멀어졌고 도덕에서 양심에서 엄청나게 멀어져서 정의, 양심, 도덕을 따지기는 애초에 걸렀고 깜빵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입구에서 재수 좋으면 깜빵 안 가고 재수 나쁘면 깜빵 가는 수준에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노회찬이 그럴 정도면 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노회찬을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자살할 정도니까 남들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정도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50보 100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노회찬 현상의 본질은 정치자금법 같은 법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재산이나 후원자의 문제도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요. 그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정치를 하면 권력을 누리고 돈을 번다라는 시각이 다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노회찬이 자기 방을 찾아와서 장래를 고민하는 젊은이와 상담을 해준 뒤에 가다가 밥 먹으라고 5만 원을 준 부분이 엄청난 미화된 기사로 실렸어요. 자, 그 5만 원을 안 주더라도 부정한 돈을 안 받는 것이 정의당의 정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이제 매를 뜬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의당에서 지금 뭐랍니까? 특검을 보고 너네들 한번 보자. 너네들은 억울한 노회찬의 죽음을 가져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언론들이 다 정의당을 보고 너네들 반쯤 미쳤냐. 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 아니냐고 해야죠. 근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봤네요. 미디어 오늘이 저 어떻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내 이름이 떡 나와요. 보니까 가짜 뉴스, 거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이 유튜브 방송들이 성행하는데 뭐 예능이 있고 뭐 있는데 개그도 있고 무슨 다큐도 있는데 그 중에서 뉴스가 제일 인기 있다. 그러냐 나 그거 놀랐어요. 또 좀 있다 보니까 황장수가 제일 앞에 있어. 그래서 유튜브가 매일 30개의 인기 영상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올리는데 보름간을 분석해서요. 그러니까 보름간에 450개 인기 영상이 유튜브에서 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인기 영상에 딱 때리면 그 한 30개 뜬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짜 뉴스를 넣고 어쩌고 뭐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고 노회찬 죽음이나 뭐 문재인 이 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금계 이런 거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보수가 50 몇 개, 4개인가 뭔가 있다. 제일 많다. 보수 뉴스가. 근데 황장수가 그 중에 12개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인기가 있나. 나는 욕만 해서 인기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까 저는 진짜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나한테는 트집을 못 잡아요. 거짓말 했다. 가짜 뉴스다. 그런데 보수 인터넷 사이트 그 유튜브 한 4-5개를 걸어놓고 이 거짓을 말한다 이러면서 저를 거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고소를 할까 고발을 할까 손을 좀 볼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어요. 자, 제가 거구면 그죠?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 일부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거구라는 것은 극단적인 영어로 하면 파이니까 이 극동을 파이스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파 끝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파의 끝이면 그러면 저는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보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하고 경제적으로 보수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으로는 득세를 할 수 없다. 완전히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구면 거구 말고 우는 누굽니까? 중도 우파는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저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예? 1배 수준의 우파들 많잖아요. 그럼 제가 거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극극극극 우예요? 그럼 미디어 오늘은 중도예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좌파에서 언론을 비판하는 가장 권위적인 언론에서 나를 거구라고 그런다. 좌파들은 대부분이 나를 거구라 그래요. 또 보수에서 진짜 거구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위장 보수래요. 위장. 황장수는 경제 논리가 좌파다. 그러면 저는 어떤 놈은 거구라, 어떤 놈은 위장 보수다. 나는 누굽니까? 예? 나는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는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저런 식의 선동에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황장수를 거구라고 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댓글 같은 거 보면. 거구 황장수.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거나 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고 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찬성할 만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들어선다고 해서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단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제가 지금 그걸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걸 따지고 제가 말로 해서 누구한테 질 사람입니까? 그건 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불행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면서 더 못을 박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지 내 소신이 약화되었거나 바뀌어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들 합니까? 황장수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보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심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깜빵에 간 이래 보수는 자결하거나 내려야죠. 왜? 두목이 깜빵에 갔는데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럼 이런 보수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중심이고 가치의 판단 기준이라면요. 그러잖아요? 그 보수의 전 대통령 2명이 저지경이 되었으면 보수의 가치가 잘못됐거나 보수의 한마디로 믿음이 잘못됐거나 보수가 전부 죽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건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이 됐다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 김대중 대통령 훌륭합니까? 자, 이명박 대통령 훌륭합니까? 그걸 말 안 하는 분 몇 분 있네. 박근혜 전 대통령 훌륭합니까? 노무현 훌륭합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답은 똑같은 강도로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는데도 수준차가 있어요. 목소리의 크기가. 솔직하게 이만큼 사람은요. 자기의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혼외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부정을 많이 해서 쫄병들한테 돈 많이 끌고서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대까지 대통령에 쉽게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양심이 없어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모든 것이 끝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요. 그래서 또 지금 여러 정치적인 중간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에 보더라도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 제가 뭐 실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은 것은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보수의 스타 정치인 몇 명요. 근데 탄핵 국면에서 어찌 했는가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집구석 문을 닦는데 열심히 청소했냐, 집 나간 집에 청소하지 않았느냐는 차이지 그것이 보수의 죽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수의 회생하고 관계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아닌 이야기예요. 저 좌파들이 지금 추종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 안에서도 저거들끼리 누구를 추종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무섭게 싸웁니다. 이재명 바, 안희정 바, 무슨 뭐 청와대 문재인 바부터 시작했어요. 자, 현직 대통령의 생일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광고를 내고 지하철에 광고를 낸다고 하면 제가 문재인이라면 비서관한테 이야기해서 내 뜻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 돈이 있으면 쌀 사가지고 저기 달동네에 기부 좀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돈을 쓰게 합니까? 그런데도 거짓거리 하도록 뭐라고 안 했으니 광고가 실릴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엽기적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라고 봅니다. 엽기적이고 저질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 자, 문재인 광고 이야기하니까 박수를 치는데, 그러면 우리 보수에 한번 봅시다. 이런 엽기적인 비슷한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봐도 엽기적인 일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보수라고 해서 우월하고 좌파라고 해서 열등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뭘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세상의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쪽이 우리라는 그런 확신에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추종한다고 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문재인을 추종한다고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풀어가고 정리하는 방식에서 국가와 국민 다수를 위해서 주관적이라도 우리가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데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좌우의 가치라는 것이 사람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그 이념이 담고 있는 수준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수준이 있어야 되죠. 그 수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적어도 이 이념을 가지고 세상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고 또 이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번영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지킬 수 있겠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같은 보수든 같은 진보든 좌우파에서 논리 대결을 벌인다면 뭘 가지고 벌여야 되겠습니까? 네가 가진 가치는 뭐고 내가 가진 가치는 뭐고 가지고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둘이 경선할 때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다스나 도곡동 땅이 네 거가 아니가, BBK가 네 거가 아니가, 최태민이하고 사실이가 아니가,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뭐가 다르고 가치에서 뭐가 더 보수의 가치에 정통하고 보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라는 논리적인 이념 대결을 한 번이라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싸운 거는 나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도곡동 땅이 네 거가, 다스가 네 거가, BBK가 네 거가, 최태민이하고 가깝나 안 가깝나? 예? 최태민이 땅이 있냐 없냐?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왜? 저 보수 이야기하면 대답이 조금씩. 아직도 머릿속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부터 더 녹여야 돼요. 이 사람이요. 이 녹이 쓰이고 때가 끼면 이거 안 벗겨지는 겁니다. 장시간에 쌓이고 쌓여서 낀 때는요. 자, 좌파들끼리 싸울 때 저번에 보면 나는 이재명을 안 좋아해요. 내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논리 대결을 벌였어요. 문재인을 상대로요. 당신 삼성에 사람들 갖다 놓고 재벌들 갖다 놓고 삼성공화국 투어를 열려고 하느냐고 정면으로 갖다 발랐습니다. 오늘날 이재명이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삶이 제대로 됐다. 나는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 고난은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왜? 이념 대결을 벌였으니까. 좌파라고 주장하면 좌파다 와야지. 왜 좌파면서 재벌과 가깝냐. 당신 캠프에 재벌 사람들 깔아놓고 노무현 정권이 재벌 정권이지 않았느냐. 삼성공화국이잖아. 그 말을 해요. 근데 보수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이념 대결을 벌일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무슨 개인사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가치의 대결을 벌이는 부분에 보면 안희정은 계속 문재인을 옹호해요. 이재명을 말리고요. 그러고는 말로 중도 그리고 뭐 연립 정권 이러면서 보수도 안아야 되고 뭐 박근혜, 박정희 정권도 뭐 07 과삼이니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안희정은 정치꾼에 가까웠고 이재명은 적어도 지가 이기기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가치를 가지고 문재인을 갖다 발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치인이나 정치인을 추종하는 사람은 가치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한번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경험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가치라고 할 만한 끈덕지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보수에서 후보로 누가 나왔어요? 홍준표. 근데 기억도 잘 안 나지요? 김진태, 이인재, 김문수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 세 사람이 뭘 가지고 서로 각고 다름을 다투면서 아무리 기울은 선거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내 주장은 뭐고 네 주장은 뭐고 니하고 내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차별성이 있었습니까? 서희다 박근혜 구출해내겠다 한 거 말고는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유성민 저쪽이고 한국당에. 예. 물론 유성민과 한국당은 차이는 조금은 있었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유성민은 누구하고 경선했습니까? 누구하고 경선했냐고요? 지난번에. 예? 누구요? 그러면 남경필하고 유승민이 경선했어요? 대선 후보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자, 그냥 기억도 안 나면 별로 가치 있는 의미를 주지 못했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기억도 안 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하려고 여기서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만할 가치도 없어요. 근데 유승민은 개혁보수로 했는데 어떡하요? 취직 부탁을 했다가 저 망신을 당합니까? 안종민한테? 안종범한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나 서로 간에 다른 점을 주장을 했는지 기억이, 누구하고 경선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후보는 했는데. 그리고 한쪽은 보면 세 명이 뭐가 달랐는지 구별도 못 합니다. 친박하고 비박인가? 이거는 기억은 좀 나요. 근데 친박하고 비박이 뭘 가지고 친박이고 뭘 가지고 비박인가는, 아니, 박근혜하고 가깝다, 박근혜하고 멀다가 가치의 척도가 돼서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요? 그게 이념입니까? 그게 국민하고 관계 있어요?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특정 사람과 가깝느냐 뭐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기는 과거에 친박연대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박은 정당도 있었죠.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가치에 대한 정당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특정 정치인의 이름에 기대는 정당이었습니까?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안 해요. 그 언론에 대한 거는 언론에 따지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도 언론에 대한 피해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가치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것을 기억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선 후보가 되고 안 되고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패거리를 많이 확보했는가가 결정하지 그 가치가 옳고 그렇는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보면 공약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당 안에서. 본선에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정당 안에서 후보가 되고 안 되고는 이미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시작도 하기 전에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선은 쇼로 하는 거죠. 그 박근혜, 이명박처럼 진짜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표를 까기 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선은 별로 없었는데 그때 두 사람이 싸웠던 것은 최태민이하고 BBK 도곡동 땅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당에서든 대선에서든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문제냐? 국민들이 그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경제 좀 전문가라는 사람 불러서 경제 공약 만들었나? 그 다음에 안보 전문가도 불러놓고 안보 공약 만들었냐? 해가지고 그냥 짜집기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드루킹이 개성공단 2천만 평 공약을 아이디어를 줬다고. 오늘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을 20배 더 큰 2천만 평으로 한다고 대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루킹이 만들어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나요. 파주에 드루킹이 두루미 마을이라고 땅을 보러 다닌 게 개성공단이 2천만 평이 되면 그 바로 앞에 파주가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드루킹이 부동산을 장사하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드루킹만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돈 줬지, 돈. 또 공약 만들어 줬지. 댓글 달아줬지. 경선할 때 사람 동원해 줬지. 저는 드루킹 측에 문재인이 양심이 있다면 국무총리를 하나 줬어야 된다고요. 이 네 가지를 다 해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주고, 예? 어떤 사람은 사람만 동원해주고 이러지. 그리고 주로 댓글 조작하는 놈은 댓글만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멀티플레이어, 드루킹은. 그래서 이 무궁화 훈장을 주고 총리 임명권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드루킹이 분노했지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래서 낮추고 낮춰서 오사카 총영사 했는데 센다이로 가라니까 이제 딱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너네 다 죽었다 하니까 막 권력 잡은 사람 보고 죽었다니 네가 가라 하면서 깜빵에 집어넣었죠. 그래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이 참 곤란하게 됐어요. 노회찬만 자살을 안 했어도 노회찬 불러다가 지금도 푸닥거리 하고 있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 구속하면 8월 초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한 건 했고 적당히 이제 김경수 한번 와라 했다가 시간 다 되면 특검 스스로가 시한을 연장 안 한대요. 60일하고 땡 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겠어요? 그래서 특검은 노회찬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루킹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USB 받아가지고 지금 김경수가 공범이다고 불구속 기소는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김경수가 깜빵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그냥 재판은 질질 끄면서 한 1년, 2년 하겠지요. 그러면서 김경수는 또 경남지사 하면서 그냥 버티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김경수도 끝났다. 그렇잖아요? 저거 이제 지그시 만성병이 걸려서 저것도 안희정이 가거나 이재명이 간 것처럼 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특검으로 또 차기주자 2명을 잡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보면 정말 정치를 관객들을 너무 우습게 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정권이 핵심들이. 자,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 거라고 봅니까? 김진표 손들어 보십시오. 김진표. 그 다음에 이해찬, 송영길. 요즘 다들 뉴스 브리핑 열심히 안 보네. 제가 이해찬이 나올 때 청와대에 낙점을 받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딱 보니까 김진표는 이재명이 탈당하라 그래요. 이해찬은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송영길은 자기가 되면 법에 따라 이재명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진표는 친문의 관점에 섰어요. 이해찬은 이재명하고 둘이가 좀 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청와대의 의지가 이해찬에 있을까? 송영길은 아니고 김진표에 있을까? 이래 보면 제가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재명을 대하는 부분에서 김진표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처리 중에 하나인 전해처리가 김진표를 밀고 또 지금 해외로 떠도는 양정처리 또 뭐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민주당 경선판이
다들 예상하고는 다르게 김진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탁 보입니다. 이재명을 믿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그러면 이해찬은 이재명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찬은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대권은 네가 해라, 당권은 내가 가지고 당은 잡고 갈게 이랬는데 이해찬은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물론 이제 과거에 대선에 한번 나섰다가 실패했지만 민주당에서 2007년에 정동영한테 졌지 않습니까? 김진표는 관리형으로 그러니까 바지 사장으로는 적임자죠. 그럼 지금 청와대가 자기 주장이 강한 카리스마 있는 당대표를 원해서 당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당을 놔두겠느냐? 안 그러면 바지 사장을 두겠느냐? 뭘 둘 것 같아요? 이재명을 탈당시키겠다라는 바지 사장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게 또 저렇구나라고 보여요. 그래서 자,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당원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 권리당원이. 경공모에 2,200명이 있다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써놨더랍니까? 보고서에. 그런데 저런 당에서 당대표를 결정하는 부분이 당원의 의사에 의해서 됩니까? 뭐에 의해서 됩니까?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당이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됩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이런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자,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대권 후보들을 유력한 사람, 놔두면 자기 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숨어있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면 당원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원이 한 표를 던지는 것과 당 대표를 뽑거나 자기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에 의해서 집권했다. 촛불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댓글 다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 사람이 실제 자기 당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원 너네들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수십만 당원이 전부 필요가 없는 끈앞풀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즘 한국당을 보면 갑자기 김병준이가 와서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노무현 묘소에 참배갑니다. 권양수 씨 만나서 머리를 조아래요. 그러면서 안보의 가치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문재인을 국가주의라고 뭐 떠들고 싸움을 하는데 한국당에서 김병준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부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한국당의 김병준이 당 대표가 되어서 비대위원장이 대표죠. 최고위원격인 비대위원을 민주당의 광역의원에 출마했다가 공천도 받지 못하고 떨어진 절도, 주거침입, 음주운전 전과자를 불러다가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자영업을 대표한다고요? 저게 민주적입니까? 그건 개망신이죠. 보수에 대한 조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에 당원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혀야 되는 최고위원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자, 이 당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당원의 의견이나 상식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굴러가고 있어요. 자, 지금 양쪽이 친박 비박이 조용하지요. 언제 시끄러울 거라고 보십니까? 한 달 조용하겠죠. 왜? 김병준이 앉혀놓고 며칠 만에 흔들면 욕먹으니까 이제 김병준이가 실수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덜미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너 나가라 또 이러겠지요. 자, 지금 김병준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은 백스를 하나 만들어라. 뭘 잘못했고 보수가 왜 망했느냐를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다 정리해라. 그리고 보수가 살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엄청난 토론을 통해서 또 적어라. 그리고 보수의 물갈이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공천을 주어서는 안 되고 당에 당직을 맡아서도 안 된다라는 걸 정리해서 그걸 당에 투표를 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당의 성경 같은 변할 수 없는 이렇게 바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오면요. 지금 이럴 때 시간 많잖아요. 선거도 많이 남아있고 이럴 때 한국당이 좀 더 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다듬고 이런 것을 지금 안 하면 좀 있으면 또 총선한다고 정신없이 선거판으로 내몰려 갈 거고 대선한다고 또 쌈박질 할 겁니다. 그걸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친박 비박이 대전쟁을 앞두고 이제 김병준이라는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서로 지금 어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고 또 해외를 나가서 전지 훈련을 하면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싸움이 시작될 건데 그때 저것들을 제압을 하자. 좀 있으면 아주 질랄하게 싸울 겁니다. 아마 가관일 거예요. 지금은 날도 덥고 40도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김병준이가 취임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한 달만 지멋대로 떠들어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자, 양쪽을 바라보면 전혀 민주당이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한국당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정의당이 정의롭지도 못하고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어요. 저 당은 시한부 아닙니까? 평화당, 바미당 이런 거는요. 자, 그렇다면 왜 정당들이 전부 이 꼬라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딴 데는 그렇다 칩시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진짜 진성당원 체제로 운영되는 근처에 가 있어요. 왜? 당원이 많지는 않아도 당비를 내고 그래 당원 등록이 되고 그 사람이 보팅을 합니다. 정의당은. 한국의 과거의 통진당이나 정의당은 통진당은 좀 장난을 쳤지만 그런 면모에 좀 가까워요. 아주 완전하지는 못해도요. 그러면 저 당에서 이번에 노회찬 자살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정의로운 시각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미화시키거나 특검 두고 보자 원통하다 하거나 그것이 마치 정치자금법의 문제라거나 가난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우리 당이 추구해온 노동자나 농민이나 서민의 가치하고는 이렇게 위반된다.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바라봐서는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저 당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 댓글로 그 자살한 걸 미화해서 되냐 몇 사람이 그러다가 그 당의 홈페이지에 추모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전부 깨갱하고 숨어버렸어요. 저 당에 저것이 진보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과 심상정이가 사실상 끌어온 정의당은 문정권 출범 이후에 민주당보다 더한 문정권의 딸랑이 역할을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진보 정당이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하고 심지어 민노총 같은 노조도 저게 기본적으로 약자를 갖다가 착취하는 집단이다 라고 비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진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 긴장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득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정권의 이중대로 그렇게 비위를 맞추는데 열중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런 정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나마 진성당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당비를 내서 끌어가는 정당조차도 운영이 저 모양인데 나머지 정당에 눈꽃만큼의 민주적인 구조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공천받을 사람은 패거리에 의해서 실력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대로 다 나가요. 로비하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줄 서고 한 대로요. 그래서 그야말로 올바른 보수의 가치나 올바른 좌파의 가치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사람이
이 지독한 기득권 정치꾼들을 뚫고 정치판에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국당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다 보니 수만 명이 모였죠. 본인들은 수십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그걸 보니까 이걸로 정당을 만들면 집권은 못해도 성공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지 않습니까? 조원진이요. 몇 표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렇게 거리를 태극기로 메운 것을 힘으로 해서 당을 띄웠는데 당에서 득표한 거 보면 국회의원 선거 당선될 표 정도도 부족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정치적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양쪽에 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극좌파 쪽에, 진보 쪽에 틀을 잡고 있는 이런 기성정당들을 제끼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느냐? 어떻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당을 만들어라. 니는 맨날 떠들기만 하느냐. 아, 전들 맨날 떠들고만 싶겠어요? 하루에 뉴스 브리핑을 5편 하려 해보십시오. 이 고생도 이런 싼 고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자, 태극기 부대가 거리를 저렇게 메워서 그걸 믿고 당을 만들었는데 표가 그거 놉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루에 한 40몇만 명씩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구독 회원이 17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그걸 믿고, 야, 이거 당 만들어도 되겠다. 하고 제가 대권에 나가면 몇 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는 왜곡되어서 잘못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보수 정당도 제대로 된 보수가 뭔지 가치도 모른 채 그야말로 공산주의에 대처하는 당시 성장을 주도해온 독재 정권, 독재는 맞지요. 그 독재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죠. 독재 정권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당이 보수당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는 부분은 자신들이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도 모르면서 독재 반대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김대중, 김영삼이 모여서 끌고 와서 저게 지금까지 저렇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김대중 이후에 종북, 친북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구민주당의 흐름조차도 없어지고 종북, 친북 정당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유일한 진보 정당, 저그들 스스로가 민노당 때 종북 논쟁을 벌이면서 지금 진보당이 그 패거리들 아닙니까? 심상정, 노회찬이. 그래서 어떻게 당원 명부를 북한에 넘겨줄 수 있느냐고. 그때 민노당의 간부, 사무부총장인가 하는 사람이 북한에 넘겨줬다. 그래서 이 종북들 아니냐 말을 처음 썼어요. 심상정, 노회찬 패거리가요. 그래서 2006년에 싸움을 하고, 그래서 민노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진보 신당을 만들어서 나왔다가 국회의원이 2명인가 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2012년에 이석기 민노당 패거리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또 하자말자 또 갈랐었죠. 그때 무슨 경선에서 조작을 했니 어쩌니 해가지고요. 그래서 또 떨어져 나와서 다시 이제 민노당이 문을 닫은 다음에 실은 것이 저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 문제에서는 전번에 대선에서 심상정이 이야기하는 것 봤듯이 과거에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종북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친문재인 치어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들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되어버려서 정치가 차라리 옛날에 YS하고 김대중이 민주당 안에서 강목 들고 싸우고 독재 타도하자 할 때가 훨씬 다이나믹했고 민주적이지 않느냐. 그때 보면 양 개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유치송 개파, 김재관 개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요.
당의 계파가 한 10개쯤 됐어요. 그래서 자기 소속의 의원들을 뭐 작게는 너댓 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십 명씩 거느리면서 선거 때마다 조폭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 투쟁을 벌이고 그럴 때 저 당이 더 민주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문재인 보스 하나를 위해서 줄을 서면서 잘못된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해요. 그때는 보면 김대중이 집권에 있으면 당 안에서 총재로 김영삼 쪽에서 싸우고요. 말도 못하게 싸웠습니다. 성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 안에서 옛날에 한국당이 전신인 뭡니까? 새누리당 때 그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를 향해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얼마나 달라들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달라들어도 또 인사청탁할 건 또 다 했더만. 그리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부분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양정당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정당 운영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끌고 가는 이 나라가 민주적인 한마디로 정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치가 왜 이렇게 저질이 됐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갖다가 모르고 있고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홈페이지에 우리 당이 이게 청와대 거수기지 여의도 출장소지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잘못한다라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하고 누가 전행을 하면 임종석 물러가라고 말도 하고 이게 정당이지 이게 지금 뭐냐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까? 댓글에도 없어요. 이제는 지지자들까지도 비민주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한국당으로 한번 봅시다. 한국당의 김병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당의 미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유일한 논리가 뭡니까? 문재인은 망한다. 그래서 망하면 갖고 오면 되니까 보수가 뭉쳐야 된다. 뭘 뭉쳐요? 뭉칠 만한 가치나 끈덕지를 눈꽃만큼이라도 내놓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은하더 이명박, 은하더 박근혜를 만들려고 뭉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와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그 다음에 참여하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IT 산업이 발달했을 때 뭘 했는 줄 알았어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자민주주의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IT 기술이나 이 네트워크가 제일 발달됐으니까 한국에서 전자민주주의가 그야말로 누구든지 국민들이 다 자기 소리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활발한 국민적 요구와 민주주의적인 요구들을 주장하고 정책적인 요구들을 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민주주의가 이룩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민주주의는 개뿔 뭘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보나마나 보면서 댓글 달면서 욕합니다. 이게 전자민주주의입니까? SNS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이번에 페이스북이 120조인가 날아가 버리고 가치가 트위터가 7조인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한마디로 없어도 무방한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왜 수백조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등장한 거예요. 자,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전화기로 댓글을 달던 시절 이후가 더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가 발달됐다고 봐요. 없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면 길거리도 나가고 그 다음에 야당의 전당대회에 전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한 표도 던지고 이럴 때가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핵일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좌파 진영에서는 좌파적 사고의 핵일화, 우파 진영에서는 우파적 사고의 핵일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어요. 자기 생각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고하는 기능을 갖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마치 대세에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인 양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정해져 있어요.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몇 살이고, 신분이 어디고, 이 신분 계층이 어느 계층이고, 자기 환경이 어떻고에 따라서 누구 찍을 건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보고 AI처럼 골라내라면 여기서 상담 다 하면 이 사람은 문재인 찍고 이 사람은 홍준표 찍는다. 제가 99% 맞출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AI를 보고 자료 다 입력해서 네가 대통령 뽑아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다 투표했다고 가정하고. 이런 민주주의는 할 필요가 없는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미래를 다룬 SF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미래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독재자가 장악하고 있고 소수의 상류층을 위해서 다수가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미래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하는 기능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해서 옳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고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토론을 해서 주변 사람을 설득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추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 주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제 댓글 다는 거 보면 개나 소나 정치 전문가예요. 황 소장 덕개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황 소장 딱이랍니다. 황영이 이러고. 내가 속으로 그러지요. 네가 언제 내봤다고 황영, 황 소장 그러냐고. 그러면서 주저리 답니다. 주로 황영, 황 소장 하는 사람은 길게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치 평론이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 자격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고시 공부 응하면 내가 좀 많이 아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황영, 황 소장 이러지 않고 뭐라 하겠어요? 황 자격증 보유자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절대로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댓글 다는 수준을 보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칭찬할 필요도 없고요. 문재인을 욕하려면 정말로 날카로운 부분을 찔러서 댓글 달아서 욕해야지. 문재앙이라고 하면 네? 시원해지고 무슨 오다리? 라고 하면 시원해집니까? 그거 아니죠. 문치매라 하면 시원해집니까? 그런 걸 하기를 즐깁니다. 저쪽에서는. 보수가요. 오히려 그런 쪽에 매몰되어서. 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러죠. 황장수는 역시 보수를 분열시켜서 네? 교란시키기 위한 용도로 파견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증명은 내가 잡혀감으로써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요? 하도 의심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고는 예? 자신이 구세주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박힌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갖고 부활해서 나오니까 이제 부활했다는 것도 아니 귀신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 한번 만져봐라 하지 않습니까? 전부 의심을 하고 전부 믿지 않고 그리고 전부 지가 잘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만 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수준이 없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흉내만 낼 뿐이지 왜곡된 행태로 운영이 됩니다. 터키가 민주주의 같습니까? 아닙니까? 에르도안인가? 2030년까지인가 집권한다는 놈. 푸틴은 선거합니까? 안 합니까? 자, 대통령 2번 해먹고 지 똘마니 대통령 갖다 놓다가 지는 총리하다가 실세 총리하다가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똘마니를 또 총리로 내르고 또 2번 더 해먹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브라질 저게 민주주의 같습니까? 그래서요,
이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가 그렇다고 민주주의 같습니까? 선거에 아예 불참되는 이렇게 아직도 노예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한마디로 지식 능력을 갖추고 양심과 도덕에 대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 겸손함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참여하는 대중층이 형성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정당 운영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하고는 매우 거리가 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촛불 들고 거리만 나가면 태극기 들고 거리만 나가면 민주주의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깨려고 해야 됩니다. 자, 노회찬 타살설을 누가 퍼뜨리면 그게 대중화돼요. 얼마 전에 프랑스, 그분을 이야기 안 하랍니다. 이건 삭제예요. 개인에 대한 어떤 모독인데. 좌우간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을 만나도 노회찬이요. 타살됐습니다. 그러면 노회찬을 죽여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 말 못해요. 자, 문재인이 200톤의 금괴를 문현동에서 갖고 갔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금이 얼마 있는 줄 아시는 분? 국가가 보유하는 104톤인가 있어요. 104톤인가요? 근데 문현동에 급기에서 200톤을 가져가요? 얼마 전에 150조 돈스코요 도망갔지요.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놈들은 사기꾼들이다. 자, 그게 목적이 뭐예요? 금이 150조면 3,300톤이 있어야 돼요. 그 싣고 갔던 배가 6,600톤짜리예요. 그 배의 절반 무게를 금을 싣고 배가 가라앉지 않고 지구를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닐 일을 그렇게 사기당해요. 또 정치 또한 똑같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이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 안 맞는 이야기인가 대충 걸러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기대하는 이야기 이런 말을 누가 하면 그걸 갖다가 확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비판하니까 미국 대통령을 왜 네가 비판하냐 그래요. 내가 미국 대통령을 왜 비판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저거 나라에 뭘 하든 간에 저는 비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제약입니까? 한국의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의회나 미국의 언론이 다 비판하는데 그런 짓거리를 지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 좀 더 해먹겠다, 선거 이기겠다고 하는데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뉴스 브리핑을 성역을 깬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대중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저는 그 성역을 깨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황장수가 요즘 많이 봐서 속이 편하겠다. 속 편하기는 많이 볼수록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역들을 깨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녹을 갖다가 씻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식 엄청 건방져졌다. 저는 원래 건방집니다. 건방지니까 그래 혼자서 남들 다 줄 서고 따라가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제가 건방지지 않으면 저도 줄 서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붙어서 벌써 국회의원이나 몇 번을 하든지 하지요. 좀 사람이 건방져도 자기 소신이 있어야지. 전부 비슷한 놈들 수두룩하게 있는데 저도 비슷한 놈 중에 하나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런 모양이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만큼 쉽게 말을 하지만 민주주의만큼 어려운 게 없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모습은 민주주의하고는 정당 운영이나 투표나 선거나 지지에서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투표만 하러 가면 민주주의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운영할 역량이 지금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격도 안 되는 수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요, 냉소하고 이렇게 본인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지 말고요. 민주주의를 운영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